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 초반의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투자 관련 방송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렬한 장면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일을 기록할 겸 그 사람들이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해서 사연을 적게 됐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게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을 믿었고 조건이 아닌 마음을 보고 결혼했거든요. 결혼 초 남편은 책임감 있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참 따스하게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깨달은 현실은 참 잔인하더군요. 사람은 돈과 현실 앞에서 변하기도 하고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누구나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점점 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걸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 버렸죠. 흔히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20대 때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누가 보면 참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20대 후반 제 조건은 꽤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4년대 대학을 나와 증권사 취직에 성공하여 월급도 또래 사회 초년생들에 비해 높게 받았어요. 딱히 돈 나가는 취미 생활을 가졌거나 쇼핑에 관심이 많은 성향도 아니어서 저축은 물론이고 투자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조금씩 소액 투자로 불려놓은 돈이 있다 보니 결혼 정년기 즈음엔 주변에서 어떻게든 저를 괜찮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안달이었어요. 지아나, 나 아는 사람 중에 땡땡전자 다니는 오빠 있는데 만나볼래? 너 정도 조건이면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잖아. 지아나, 너 윤석 선배 기억나? 그 선배 요즘 완전 잘 나가잖아.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너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대. 어찌 보면 10대 때부터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반대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선뜻 소개조차 받기 어려운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겐 뭐든지 쉬웠어요. 집안도 그럭저럭 살았고 직장까지 괜찮으니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널린 셈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저랑 조건이 비슷한 괜찮다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 연애를 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조건으로 만난 사이는 정말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요. 2년 정도 사귀었던 애인과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연봉이 높으니까 대출도 당신이 받아야지. 물론 결혼은 현실이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뜸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애인에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손익부터 따지는 듯한 태도에 실망하고 다른 애인을 만나봤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랑 결혼하면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걱정은 없으니까 참 좋아. 힘들면 언제든 직장 관둬도 될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관두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런 말들이 왜 그렇게 상처고 부담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 서로의 조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보다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 연애의 끝은 항상 상대방이 저보다는 제 조건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끝났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실패한 연애로 보내고 나니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너 조건도 괜찮은데 왜 결혼을 안 하냐며 걱정 어린 말들이 많았지만 그땐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휴가를 받아 훌쩍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녹차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관광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신발 위에 엎어 난처해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휴지를 건네줬죠. 아, 감사합니다. 뭘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쪽은요? 저도 혼자 왔어요. 나이가 또래일 것 같은데 다음엔 어디로 가세요? 행선지 겹치면 같이 다니실래요? 혼자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영 심심해서. 사교성 좋고 친절한 성격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남편과 동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지에서 서로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른 채로 하루를 같이 다니다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한없이 자상했어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다가왔고 결국 헤어질 때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죠.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 어디 사세요? 전 서울 살아요. 와, 저도 서울인데 올라가서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올라와서도 만났어요. 알고 보니 집도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여서 가까운 편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모르고 시작한 관계라 그런지 이것저것 취조하듯 캐묻기가 좀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채로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냈어요.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하고 만남이 즐겁더라고요. 오히려 서로에 대해 몰랐기에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질 수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저희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제 직업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도 남편은 덤덤했어요. 그저 멋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전부였죠. 남편의 그런 모습들에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꽤 많아졌을 때쯤에야 우린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참 길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결혼까지는 참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렇게 순수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비록 내가 당신만큼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내가 평생 당신 걱정 끼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그거면 충분해. 남편은 저에 비하면 연봉도 적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절 바라봐주는 제가 찾던 이상형 그대로였던지라 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였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도 너 정도면 더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꼭 그 애여야만 하니? 심지어 여행지에서 만난 사이라 서로 잘 모르고 시작한 거잖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그건 처음 시작이나 그랬던 거고 지금은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런 만남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좀 더 좋은 조건인 사람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제 선택이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저를 반겨주셨죠. 우리 도윤이한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눈이 그렇게 이쁘다던데. 정말이네. 참 맑다. 그러게 젊은 친구가 인상이 참 좋네. 이렇게 선해 보이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구만. 솔직히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은 조금 긴장이 되기는 했어요. 남편이야 그런 사람 아닌 거 알고 만난다지만 시댁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도 제 조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을 더 먼저 봐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부분에 저도 알게 모르게 감동을 받았죠.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남편은 여전히 절 사랑해 주었고 시댁에서도 딸처럼 예뻐라 해주셨어요. 하나 있는 시누이도 언니처럼 잘 따라주었죠. 모든 게 제가 원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결혼하고 2, 3년 정도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래도 너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다. 나는 사람도 조건도 포기 못하겠어서 지금까지 혼자 살잖아. 능력 되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굳이 눈 낮춰서 사람 만날 필요 없어. 물론 나도 어떻게 보면 조건 부분은 조금 접고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후회 없어.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뭐? 정말? 세상에,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저희 사이에 딸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기면서 얻은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몸이 안 좋아서 슬슬 휴직 써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 복직 못할 텐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 더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업무도 집중이 잘 안 돼서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게 민폐인 것 같아. 뭐 아쉽지만 당신 컨디션이 먼저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아이가 생기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져 바로 휴직을 쓰게 됐어요. 출산을 하고 10달 동안 품고 있던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지만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온 뒤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임신한 동안 찐 살은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았고 툭하면 금방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많아지니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매일 회사에 나가 생산적인 업무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 머무르는 몇 시간뿐이었어요. 남편은 최대한 육아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직장에 복직하게 됐을 때도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신혼 초만 해도 친정 부모님이 옆 동네에 계셔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 부모님이 몇 년간 돌봐주시기로 했지만 전셋집 문제로 인해 몇 달 전 친정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우미의 손길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을 프리랜서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투자여서 그 분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그동안 다녔던 직장과도 관련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투자 컨설턴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준비하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만은 않았기에 의욕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았죠.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도 조금은 욕심을 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여보, 연봉 협상할 때 되지 않았어? 올해도 이야기가 없어? 아, 얘기는 당연히 해봤지. 그런데 지금 회사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인상하기엔 어려운 모양인가 봐. 뭐? 올해도? 그래도 당신이 그 회사에서 일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회사에서 입지가 안정적인 게 어디야. 회사 어렵다는데 나만 월급 올려달라고 떼쓸 순 없지. 경기도 어렵다는데 그래도 잘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아니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희영이도 태어났는데 이젠 연봉 협상을 해야지. 작년에도 안 한 거 기가 막혔는데 올해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괜히 올려달라고 했다가 잘리면 그건 더 난처하잖아. 그럼 슬슬 이직할 준비해보는 게 어때? 회사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잖아.
지금 당장은 당신 입지가 안정적일 수 있어도 여기서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는 모를 일이잖아. 공무원도 아닌데 당신 자리를 언제까지 보장해주겠냐고. 아, 여보.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이야 당신이 육아휴직 쓰고 있어서 수입이 줄었다지만 당신 복직하면 걱정 없잖아. 우리 회사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당신 복직하고 협상해보는 방법도 있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지나쳐온 수많은 남자들이 하던 말을 남편이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네가 잘 버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내면 되겠네. 너랑 결혼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그토록 제가 피하고자 했던 남자들의 성향을 남편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이제야 깨달아 봤자 전 이미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스스로가 조금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눈치는 채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남편은 도전적이고 쟁취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어요. 어차피 잘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는데 열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정체되고 아이를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앞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어요. 우선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2년 동안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프리랜서로 전향해 보려고 해. 뭐? 갑자기 무슨 프리랜서? 당신이 무슨 수로? 당신은 몰랐겠지만 아이 키우면서 틈틈이 투자 컨설턴트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해. 뭐라고? 투자 컨설턴트? 그런 건 뭐 아무나 해? 누가 당신 시켜준대? 대체 멀쩡한 좋은 직장 놔두고 갑자기 웬 헛꿈이야? 헛꿈이라니. 당신 언제는 내가 뭘 하든 응원해준다면서. 지금 그 말은 날 못 믿는다는 뜻이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내가 회사에 가고 집에 없으면 아이는 누가 돌봐? 시터를 쓴다고 해도 당신은 안심이 되겠어? 시댁이나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불안해서 남의 손 빌려서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 요즘은 불안해도 다 그렇게 키워. 누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우겠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어리고 애착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운 나빠서 시터 잘못 만나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아이 인생을 걸고 도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거야? 그냥 집에서 애만 보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복직하기 싫었던 핑계는 아니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를 재우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육퇴, 즉 육아 퇴근 후 시간까지 불태워 자기 개발에 힘을 쏟았던 제게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러운 말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절 지켜봐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싶었어요. 당신은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난 언제가 됐든 당신보다 아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자신 있어. 현실에 안주하는 당신에 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그렇게 큰 싸움 끝에 전 결국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 나서 부부 사이는 더 급격히 찬바람이 불었죠.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나마 퇴근 후 육아를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집에 들어오면 드러누워 쉬기 바쁘더군요. 와서 아이 좀 들여다보라고 한마디 하면 왜? 당신이 육아는 전담하겠다는 거 아니었어? 이제 복직 걱정도 없는데 애는 당신이 좀 봐줘. 라든지 당신이 일 그만둬서 처음엔 싫었는데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네.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어서 좋네.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이 때문에 큰 소리도 못 내고 싸우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사하고 첫 명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평소와는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평소라면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을 두 분께서 저를 무슨 식모 취급하듯 눈길도 제대로 안 주시더니 제 품에 안겨있던 딸아이만 빼앗아가듯 번쩍 들고 가시더라고요. 아우, 우리 희영이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처음엔 그 태도가 단순히 제 착각인 줄로만 알았어요. 내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기에 괜히 기분 탓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니 시부모님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너 회사 그만뒀다면서? 젊은이가 일 욕심도 있고 똑똑해 보여서 좋았는데 그 좋은 직장을 왜 관둬? 다들 못 들어가서 안달인 곳을. 저도 관둘 생각은 없었는데 희영이 태어나고 직접 키워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요. 이 작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일은 다른 쪽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희영이를 우리가 맡아준다고 할 걸 그랬나 싶네. 증권사 다니는 며느리 얻었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뭐니? 주변에서 며느리 복 터졌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하나요? 이미 전 직장 그만뒀고 이대로 놀 생각이 아니라 다른 걸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 맡아주실 생각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곤란할 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다른 방법 찾으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씀 해보셔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어머님.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대바라지네. 예전에야 증권사 다니는 며느리라고 우리가 오냐오냐 예쁘다 했지만 지금 그래서는 국물도 없을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 예쁨 받으려고 증권사 다닌 거 아니니까요. 아휴, 내 뒷모가.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을 줄이야. 아휴. 직장을 그만두니 대놓고 저를 무시하려는 시부모님을 견디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부모님과는 대판 싸우고 다음 명절부터는 남편이랑 딸만 보냈죠. 시부모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나을 줄 모르셨는지 더 기가 막혀 하셨지만 굽혀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비위 좀 맞춰드려. 속상해서 그러신 거잖아. 내가 직장 관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왜 시부모님이 속상해야 할 일이야. 내가 그럼 시부모님 때문에 해보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원하는 대로 살면서 비위 맞춰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됐다. 말을 말자. 시댁과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 남편과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제 할 일을 착실히 해나갔죠. 무려 컨설턴트 중이었던 5명의 고객이 투자에 성공하면서 입소문이 났고 천천히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생기고 나서는 시댁에 알릴까 고민도 했어요.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굳이 이걸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거의 끊었다시피 한 피곤한 인연을 다시 이어갈 이유도 없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도 응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딱히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컨설턴트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요즘 잘 나가니까 여유도 생겼을 텐데 오랜만에 나가서 놀자. 그럴까? 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잠깐 와 계셔서 아이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오랜만에 옛날처럼 예쁜 카페도 가고 재밌게 놀자.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 나가는 길이 참 설레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위해 5성급 호텔 브런치와 애프터눈티 세트를 예약해뒀어요. 육아휴직을 할 때였다면 그런 비싼 곳에 가는 게 조금 부담되었을지 몰라도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은 안 됐어요. 얘들아, 이런 데를 얼마 만에 와보는지 몰라. 니네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 야, 우리야말로 이렇게 걱정 없는 밝은 네 얼굴 보니까 정말 기분 좋다. 이제 돈도 잘 버는데 자주 보자고. 그래, 그러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맡아주신 아이를 픽업해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쯤에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현관까지 달려나와 화난 얼굴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와? 말했잖아. 윤선이랑 미진이 보러 다녀온다고. 아, 그 변호사 친구랑 사업하는 친구? 그래, 친구들 만나는 건 상관없지. 근데 당신 땡땡 호텔 갔다 왔더라?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딨어?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봐, 당신이 숨긴다고 그게 숨겨질 것 같아?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신우이와 나눈 메시지창에 제가 친구들과 애프터눈티 세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오빠, 새언니 뭐야? 오빠 돈으로 지금 땡땡호텔 애프터눈티 세트 먹고 있는 거야? 세상에, 여기가 얼마나 비싼데. 새언니 미쳤나봐. 아주 가관인 메시지와 함께요.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굳더라고요. 왜? 당신도 깜짝 놀랐어? 세상 참 좁지. 이런 식으로 들킬 거라곤 당신도 생각 못했겠지. 내가 무슨 죄 졌어? 들키긴 뭘 들켰다는 거야. 친구들 만나러 다녀온다고 분명히 말했고 밥 먹고 카페 다녀온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누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는 걸 호텔에서 하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 친구들이야 다들 하나같이 잘 나가고 돈 잘 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당신은 백날 집에서 무료 상담이니 뭐니 뻘짓만 하는 백수 주부 주제에 무슨 호텔을 다녀. 그 돈은 누구 돈으로 다니는 건데? 당신 돈 아니니까 신경 좀 끄지 그래? 내가 내 친구들이랑 노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신한테 돈 달랬어? 내 돈 아니면 그럼 뭔데? 설마 당신 퇴직금?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 돈은 잘 모아놔야 될 거 아냐. 증권사도 다녔던 여자가 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내가 알던 사람 맞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당신 언제는 내 조건 같은 거 안 본다면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데? 결혼은 현실인데 조건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설마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어? 그 말 믿고 그 좋은 직장을 관둔 거야?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발밑이 꺼진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든 시댁이든 잘 싸워봤지만 적어도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던 순간까지는 남편이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태도가 진심이라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제게 보였던 모습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변했어도 옛날 좋았던 기억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버틸만 했었는데 그토록 믿었던 과거마저 부정당하니 더 이상 남편을 꼴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있자 남편이 거기다 마지막 화살을 꽂았어요.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당신 못 믿어. 오늘부로 돈 관리는 내가 할 거야. 이제 당신 수입도 없으니까 굳이 당신한테 내 월급 다 보내서 관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친구 만나 허튼 짓 할 바엔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그동안 남편은 제가 증권사에 다니니 돈에 관련해서는 빠삭해도 제가 더 빠삭할 거라며 들어오는 월급을 다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용돈을 탔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뚝 끊기고 저에게 떨어지는 용돈은 50만 원 정도에 나머지 생활비는 결제할 때마다 남편의 허락이 떨어져야 쓸 수 있도록 바뀌었죠.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외치고 싶었지만 그때는 스스로 느끼기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아이를 떼놓고 혼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수입이 충분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놓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다는 전제하에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놓고 싶었어요. 어차피 수익은 점점 늘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내 회사 동료들 좀 집에 초대하려고 해. 뭐? 갑자기? 희영이도 있는데 왜 집에 부르고 그래?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아니,
애들이 우리 희영이 얼굴도 보고 싶고 집도 궁금하다는데 한번 초대해야지. 이미 오기로 다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맛있는 거랑 술 좀 준비해놔. 먹고 싶으면 당신이 준비해.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진짜 끝까지 이럴래? 얼마 만에 손님 부르는 건데 협조 좀 하자. 어?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뜸 회사 동료들을 초대한다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육아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손님 대접까지 하라니. 난 몰라. 난 동의한 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예 손 놓고 있자 남편은 불안감을 느꼈는지 퇴근 시간쯤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는 술도 알아서 사오더군요. 그래도 손님이 집에 왔는데 계속 냉전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 배달 음식을 그릇에 담고 술잔과 수저 세팅하는 것까지는 도와줬어요. 아오, 형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전하시네요. 형수님도 와서 한잔 하세요. 음식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희영이 봐야 돼서 술은 안 돼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여기 좀 앉아봐. 술자리가 무르익고 남편도 취한 것 같아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집에서 술자리를 하다 보니 피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는 매번 부딪히며 사이 안 좋던 사람이 동료들이 왔다가 친한 척하는 것도 속이 부대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마침 수익이 점점 더 늘어 저축도 어느 정도 해놨던 시점이었고 남들은 벌기 힘든 큰 금액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때 저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선을 제대로 밟아주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날 남편이 제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죠. 형수님은 퇴사하셨다면서요? 형님이 결혼 잘했다며 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뭐 하세요? 요새는 보시다시피 아이 보면서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재택이요? 어떤 일이요? 아우, 재택은 무슨, 그놈의 재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무료로 투자 상담 해주고 있대. 완전 봉사활동하고 있으면서 재택은 무슨 재택이야. 사실상 가정주부지. 가정주부는 그냥 백수 아냐?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재택한다고 하는 거 봐. 남편이 아주 이때다 싶어서 저를 대놓고 깔보며 웃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는데 남편만 눈치 없이 신나게 웃어 제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뚜껑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때야말로 제 수익을 밝히고 남편이랑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회사 동료들도 보는 앞이니 이혼하고 나서도 다른 말은 못하고 다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을 켜서 입출금 내역을 들이밀었어요. 그래? 이 세상에 어떤 백수가 당신 같은 직장인의 몇 배를 벌까? 이러고도 당신이 나한테 백수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게 뭐야? 공이 몇 개야? 1, 10, 100, 1000만, 2000? 와, 뭐예요, 형수님? 달에 2000을 그냥 버시는 거예요? 컨설팅이 엄청 잘 되시나 본데요. 지금은 고정 고객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아이 좀 더 크면 제안 들어오고 있는 강의도 나가서 수익을 늘릴 생각이에요. 와, 형님, 너무 든든하시겠는데요? 증권사 다닐 때보다 더 버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언제 이렇게 수익이 늘었어? 글쎄, 당신이 나 헛짓거리하고 다닌다고 월급 끊고 용돈 50만 원씩만 주던 그때부터였나?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 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난 이날만 기다린 것 같네.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나 당신처럼 아내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고 핍박하는 남자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조차 내가 증권사에서 나오자마자 무능한 며느리 취급하면서 무시했잖아. 내가 내 능력 의심받으면서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러려고 그동안 돈도 열심히 모았고 수익도 안정시켰어. 이제 그만 나랑 헤어져 주라. 여보,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 사람들 앞이라서 더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았으면 싶어서. 혹시 모르잖아. 당신이 우리 이혼에 대해서 영 딴소리나 하고 다닐지. 어쨌든 난 분명하게 내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우린 이젠 끝난 거야. 난 아주 옛날부터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준비해왔어. 오늘이 딱 적당한 아이인 것 같네. 내 소식 공개하니까 바뀌는 당신 눈빛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어. 여보, 그건 내가 조금 놀라서 그런 거야. 오해야. 우리 딸도 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방에 들어가 간단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이를 등에 업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얼굴은 완연히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애까지 데리고 위험하게. 진짜 웃긴다. 당신 얼마 전만 해도, 아니, 당장 어제만 해도 내가 이렇게 나간다고 걱정 안 했을 거야. 허튼 짓 하러 가는 거 아니냐면서 핀잔이나 줬겠지. 당신 태도 변하는 거 본 건 한 번이면 됐어. 내가 잘 번다는 거 알자마자 바로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됐네? 지긋지긋하다 정말. 좋은 말로 할 때나 잡지 마. 당신 동료들 앞에서 더 추한 꼴 보이기 싫으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잡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먼 길을 운전해 친정에 왔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는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쩍 떠나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고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매일 골머리 썩어가며 고민했던 보람이 이럴 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다음날 친정으로 내려와 저를 찾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지안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서 내려왔어요. 자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찾나. 내 딸을 그렇게 마음고생 시켜놓고 어딜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 걱정하는 척을 해. 마음 같아선 부모로서 자네를 한 대 후려쳐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으니 화를 부추기지 말고 어서 서울로 돌아가게. 그래, 안 돌아가면 경찰로 신고할 거야. 그동안 지안이랑은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다만 우린 진짜 할 거네. 자식 보호하려는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지 않다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곱게 돌아가고 내 딸과 이혼해 주게. 친정 부모님의 으름장에 남편은 저와 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물론 남편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 친구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정말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거냐고. 딸 얼굴이라도 보고 살고 싶으면 순순히 헤어져 주는 게 나을 거야. 희영이는 보고 살고 싶지 않니? 마지막 통화 이후 남편은 결국 서류를 작성해줬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엔 전 액땜이라도 한 듯 승승장구로 잘 나갔어요. 남편 때문에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해야 했던 강연들도 하나둘 나가게 됐고 의외로 제 입담이 강의에서 먹혀들어 점점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투자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사의 방송 녹화를 무사히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팬들인가 싶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추운 날 굳이 어디 가 있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사람들은 제 전남편과 전시댁이었어요. 남편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덜덜 떨며 말했어요. 며느라,
엄마가 너무 몰라봤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남편은 뒤이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이제 와서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나가서 그런 거겠죠. 이 추운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전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다시는 그 집안의 자랑스러운 트로피 같은 며느리가 될 생각 없거든요. 전 이혼하고 나서 더 잘 돼서 행복해요. 사람은 존중을 잃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전 지금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어요. 절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시댁과는 다신 볼 일이 없었어요. 가끔 아이를 보여줄 때 말고는 남편도 다시는 절 붙잡을 생각조차 못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더군요. 이 일을 겪으며 결혼 생활에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절대 지속될 수 없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존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선택이 맞는지,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지금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는 없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더 정리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